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비례하여 오르는 현상 혹은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비례하여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성장통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것일 수도 혹은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지속되고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보통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약 200%를 돌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화폐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나 다름이 없어지죠. 오늘은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례 몇 가지와 오늘날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920년부터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엄청난 금액의 전쟁 배상금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등의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패전한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처음 이야기된 금액은 약 2천억 마르크였지만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약 1,300억 마르크로 배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상금을 마르크가 아닌 금이나 외화 등으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마르크의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독일은 일단 화폐를 찍어내죠. 돈이 복사가 된다고? 라는 우스갯소리를 당시 독일 정부가 진짜로 해버린 셈인데, 상식적으로 진짜 돈이 복사가 될 턱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돈을 인위적으로 많이 찍어낸다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폐가 유통되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었고, 1923년 즈음에는 백주마르크라는 말도 안 되는 지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마르크와의 가치는 미국 기준으로 0.00000003센트도 안 되는 정도였으니 사실상 화폐를 만드는 종이값보다 가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대혼란의 시기를 겪은 독일은 추후에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화폐를 유통하고 화폐 발행을 줄여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일부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았죠. 자, 앞서 독일에서는 베조마르크라는 말도 안 되는 화폐가 등장했죠. 아프리카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화폐가 등장하는데 바로 짐바브웨의 베조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우선 짐바브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위치하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1981년쯤 로버트 무가베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무려 30년 넘게 집권하며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인물의 등장을 기점으로 짐바브웨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가베는 짐바브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 독립 과정에서 소련, 북한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무가베는 무리한 화폐 발행을 단행했을 뿐더러 독립 이후에 무리하게 토지를 분배하는 바람에 국물 수확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여파로 실업률은 80%가 넘어버리죠.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금융제재를 받게 되는데, 금융제재의 후폭풍을 막고자 하는 짓이 또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었죠. 결국 화폐 가치는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짐바브웨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화폐 가치가 떨어졌냐면 2008년 즈음에 1000억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하나로 2.8원도 아니고 고작 2.8전의 가치였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화폐 가치 때문에 이 당시에는 짐바브웨 달러가 일종의 블랙 코미디의 요소로 많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럽의 독일,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으니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남아메리카 가장 북쪽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등의 쟁쟁한 산유국들을 제치고 원유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국가임에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했죠. 본래 베네수엘라는 압도적인 석유 매장량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석유 채굴권에 대한 이윤 분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선두적으로 나선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기술이 없어 외주로 석유를 채굴해야 했는데, 이때 대응을 해주는 국가들이 이윤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구조였다면 베네수엘라가 개혁을 이룬 후에는 50대 50이라는 수치로 변하게 되죠. 이러한 혁신적인 구조 개선을 이루어냈기에 베네수엘라는 남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의 산유국들과 함께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 국기구의 원년 멤버로 함께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석유가 나오고 수익 분배를 합리적으로 이루어낸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이했냐? 바로 우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사상을 거의 강제적으로 주입시켰고 주력 국가 산업인 석유 수출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리죠. 수익을 독차지하기 위해 석유를 국유화시켜버리고 무지성 반미 정책으로 석유 채굴장에 도입된 미국의 자본과 인력을 모조리 빼버립니다. 이러니 석유 채굴이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고 쿠바와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아 국가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려는 석유 산업을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만들죠. 여기서부터는 앞선 국가들과 거의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국가 수출이 사실상 영의 수렴하니 외국에 돈을 빌리고 앞선 국가들이 그랬듯 무지성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고 차베스는 앞선 국가들보다 한술 더 뜨는 짓거리를 해버립니다. 바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환율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볼리바르라고 하는데 본래 이 당시에 볼리바르의 가치는 1달러에 약 3,000 볼리바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볼리바르의 가치는 1달러에 10볼리바르라고 해버리고 수입상들에게 우고 차베스 자신이 정한 환율로 물건을 팔라고 지시했죠. 당연히 수입상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 리가 없으니 암시장이 팔을 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물건이 유통되지 않으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시피 하니 화폐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직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벌써 눈치챈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챙기는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가 폭등은 이미 체감하고 있기에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곡물 시장에 대한 물가 폭등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지구의 빵공장으로 불리며 농경지가 흑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야말로 농사짓기에 천혜의 자연환경이죠. 이러한 농경지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와 함께 3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곳이며 러시아 역시 세계 밀수출 1, 2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가 전쟁 중이니까 제대로 된 농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게다가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가뭄등의 기후위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식량 생산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역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농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러시아가 일단 내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수출을 중단하다시피 해서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으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단순 밀뿐만이 아니라 옥수수 등 다른 농작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체 식품이 있으니 괜찮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곡물이 제한되는 것은 곡물 가격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죠.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곡물은 사료로서 사용되기도 하니 육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곡물을 기르는 대부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를 유통하는 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이며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 테라는 앞에 3개의 사례와는 다르게 범지구적인 문제라서 하이퍼인플레이션까지 갈지는 의문이지만 농경시대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분명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